네, 오늘 13주차 수업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교시 자료가 왜 없어졌죠? 일단 쉬는 시간에 찾아볼게요. 분명히 외장 하드에 넣어놓고 제가 여러분 사이버 캠퍼스에 올렸죠? 올리고 잉글리시 카페에서 문 닫고 올라온 건데 제 거에 없어졌죠? 음, 다행히 사이버 캠퍼스 같은 게 있어서 되게 좋긴 하네요. 제가 자료 없어도 거기 들어가서 찾으면 되니까. 이번 시간에는 의료 사례 법률 해설이라고 해서 실제 임상에서 의료 관련돼서 가장 많이 질문 받는 것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본 자료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아니잖아. 잘못 열었네요. 네. 주차 잘못 들어갔네요. 미안해요, 여러분. 13주차. 14주차도 다 준비가 돼 있는데 먼저 이 OX 문제 유형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주차를 빨리 바꿨어요. 깜짝 놀랐네요. 네, 제가 과속 스티커를 받고 와가지고 부천대학교 앞에 거기가 토요일 날 학교 올 일이 있어서 이번 달 계속 학교 나왔는데 차가 굉장히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결국은 디귿자 반대로 해서 그 길로 오는 코스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왜 골목으로 들어간다 생각을 했는데 네, 벌금 7만 원에 5만 원에 벌점 15점 받을래 아니면은 그냥 벌점 없이 7만 원 낼래 이거더라고요. 먼저 내면 20% 할인된대서 5만 4천 원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디야 이러고 손딱 봤더니 부천이에요. 내가 분명히 신호위반 할 리가 없거든요. 카메라 단속 카메라 다 아니까. 근데 그날따라 부천대학교 앞에 차가 막혀서 새골목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원래 그 길로 오는 길인데 이렇게 디귿 오는 그 길에 원래 카메라 없다고 돼 있었는데 카메라가 있었나 봐요. 제가 급한 마음에 신호 위반했네요. 제가 처음에 대학원 왔었을 때 이제 저희 그 고려대학교에는 현법 교수님 4분 계셨어요. 그 배종 김일수 교수님, 배종대 교수님, 그리고 이상동 교수님, 저희 지도 교수님이시고 하태경 교수님, 지금 행정원장 하고 계시죠. 4분이 계셨는데 제가 어린 마음에 그 배종대 교수님 현법 강의를 음성 강의를 이제 듣다 보니까 교수님이 신호 위반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아드님이 그때 이제 블랙 그 뭐죠? 우리 내비게이션 같은 거를 그때는 좀 되게 큰 거만 2, 30만 원 했을 때거든요. 그 아드님이 너무 신호 위반 많이 하니까 딱지 많이 오니까 이 돈 커버할 거다 해서 사주셨대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들었던 말이 느낌이 아니 어떻게 형법 교수님이 어? 교통 위반을 할 수 있어 그랬거든요. 아, 제가 받고 나니까 너무 부끄럽네요. 그래서
오늘 다짐하게 된 게 초등학교 유치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특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운전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어느 때보다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2학년이라 초등학교 앞에서는 조심해야지 하는데 그날 늦을까 봐 늦더라도 초등학교 앞에서는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려요. 약속해요. 저 지킬게요. 그렇습니다. 줌으로 보는 학생들도 이거 다 잘 보이죠? 네. 안 보여요? 보여요? 줌으로 듣는 학생들 보여요? 네, 잘 보입니다. 네네. 고마워요. 네. 목소리 들으니까 좋네요. 네.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보호자가 내원해서 약 처방 등을 요구하는 경우 보호자임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라는 사례예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OX. 네. O요? 네네네. 맞아요. 저도 아버님 아프셔가지고 거동 못 하셨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동네 내과 의원 방문해서 제가 대신 약 사다 드리고 했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보호자, 환자 보호자, 환자에 가는 게 이런 거 다 물어보시고, 동네 의원들은 워낙에 잘 아는 데여서 매번 확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2차 병원급 이상들은 다 확인을 신분증 확인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안 됐거든요. 예전에는 환자가 무조건 와서 처방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뭐 하시거나 거동 불편하시면 휠체어 타고라도 오셔야 되죠.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법이 보호자인 경우에는 처방 타가할 수 있게끔 바뀌었죠. 그래서 오늘 수업이 일찍 끝날 것 같네요. 사례가 20개 정도도 안 되는데 지금 뭐 하나 설명했는데 뭐 5분 안 걸렸죠? 그래요? 예. 그래서 답을 보면은 보호자가 대신 진료를 받는 경우 보호자임을 확인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이며 보호자가 진단서, 진료 차트, 복사 등을 요구하는 경우 환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다라고 대답이에요. 두 번째 사례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전화나 이메일로 검사 결과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요라는 건데요. 지금 코로나 특별한 상황을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로나는 확진된 경우에 뭐 환자가 격리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격리 환자가 약국 가서 약 타올 수 있죠. 저 때는 안 됐거든요. 저는 무조건 자가격리를 했었을 때여서 3월 달에. 그래서 우리 보호자가 이제 약 처방 전 약이 떨어졌을 때 전화로 그래서 처방을 받았죠. 동네 뭐 이비인후과나 내과에 전화를 해서 약 떨어졌다고 하고 증상이랑 확인하시고 약 처방전이 나오면 저는 못 나가니까 보호자가 이제 가서 약을 대리 수령해 오고 사오죠. 어, 약이 공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코로나 상황 말고 원래 전화나 이메일로 검사 결과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가능한 건지요? 라는데 가능할까요? 너무 다 잘 맞추는 거 아니에요? 네. 네. 환자가 전화나 이메일로 검사 결과를 요청하는 것은 거부하는 것이 옳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료법에서 인정하는 원격 의료의 경우에도 반드시 원격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사고의 하나인 의료 행위의 하나인 검사 결과를 환자에게 통보 및 설명하는 행위를
전화나 이메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외래를 방문해서 말씀을 안내해 드려야 된다라는 게 원칙인데, 코로나 때 너무 예외 사항들이 많이 발생했죠. 뭐 격리 상태에서 약을 뭐 처방받아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화로 그게 올해 한 1-2월 정도에 되게 활성화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아니고 심평화 홈페이지였나요? 거기 가 보면은 각 동네별로 어느 의원이 전화로 처방전 오더 받을 수 있는지, 그 병원은 며칠부터 시행했는지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코로나 상황 아니고, 지금은 코로나가 2급 감염병으로 떨어져서 격리 기간 이런 게 따로 필요 없죠. 네. 저 저도 휴보관 계획서를 보내라고 그렇게 막 연락이 와 가지고, 가톨릭 대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어제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확진 받았다는 격리 기간 포함되어 있는 문자도 같이 첨부하라고 하는데, 3월 10일 날이어서 한참 찾았어요. 막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때도 저도 보니까는 어 그 장안구 보건소랑 뭐 두 군데에서 왔는데, 하나는 자가격리가 9 일부터 14 일로 왔고 하나는 10 일부터 15 일로 왔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선 저도 '아유 어떤 거 지켜야 돼?' 해서 그냥 15 일로 지켰거든요. 괜히 또 뭐 하루 그거 했다가 우리 케이스 하나 봤죠. 코로나 케이스. 무죄 선고 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또 그런 걸로 또 문제가 발생할까 봐, 또 여러분 강의해야 되는데 문제 발생할까 봐 그냥 15 일까지 격리하는 걸로 하고, 저는 그냥 이틀 더 했어요. 저희 아이가 저랑 같이 격리했는데 이틀 뒤에 나와서 "에이 같이 이틀 더 있자." 하고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침대 뒹굴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에 걸려 가지고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많더라고요. 원래 같이 잘 못 있는데 같이 있게 되고 하고. 네. 함인경 교수님도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아들이 엄마랑만 계속 붙어 있을 수 있어서. 네. 그래요. 세 번째 이제 사례인데요. 진료 객관적 검사 소견상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계속 아프다면서 모든 치료비 환불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아,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뭐 상식적으로 좀 상식을 벗어난 행동인데, 실제에서는 이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나 봐요. 그래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서 특징으로 변경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일방적으로 계속 아프다고 하면서 기지불한 치료비를 환불하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막 떼쓰고 그러신가 봐요. 이거 치료 다 못했으니까 치료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치료비 환불해 줘야 될까요? 네. 안 해 줘야 되죠. 네. 이게 뭐 우리 의료가 도급 계약이 아니잖아요. 도급 계약은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뭐 이런 게 대표적인 도급 계약이어서, 건물 못 지으면 뭐 돈을 뱉어내야 되죠, 이미 지급했다고 하면. 네, 의료는 도급 계약이 아니고 정답을 보시면 의사와 환자 사이에 발생하는 진료 계약은 수단 채무이기 때문에 진료비를 환불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단 채무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떤 결과 발생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가 수단 채무여서, 결과가 어떻게 발생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의료 같은 영역에서도 결과가 악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뭐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뭐 도급 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진료비는 환불할 필요가 없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에 의사의 진찰 없이 구두 처방만으로 간호사가 주사를 한 경우에 의료법 위반인가요? 라는 사안이네요. 이거는 어떨 것 같아요?
의료법 위반인가요? OX. 아, 그런 거 있으면 좋겠네요. 시험 볼 때 O 이쪽으로 해놓고 X 이렇게 하고 네. 5초, 4초 이렇게 해서 딱 갈리게끔. 아, 너무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해요? 반응이 이번 학기에서 제일 좋았는데요. 그럼 잘 모르더라도 따라가면 되죠. 많은 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서 오답률이 좀 적을 것 같은데 답을 한번 볼게요. 네. 간호사는 내원한 환자에 대해서 의사의 직접 진찰에 의하지 않고 전화상의 구두 처방만으로 주사 및 투약을 할 수 없다라는 대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환자를 치료할 능력이 있는 병원에서 응급 환자를 진료치 않고 타 기관으로 이송 조치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인가요? 라는 또 실무에서 또 많이 물어보는 사항인데 의료법 위반인가요? OX? O라고 해줬어요. 네네. 네, 환자 치료할 능력이 있는데 전원하면 요거는 안 되는데 실제 사례에서 이러다가 죽은 케이스가 있죠. 근데 그 케이스는 구급차가 아예 병원 입구에서 벤치를 맞은 거예요. 교통사고 환자인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의료진을 만난 게 아니라 거기 주차하시는 요분한테 제지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 무슨 보험 가입되어 있느냐, 가입 여부에 따라서 뭐 그게 받는 게 틀려지나 봐요. 그래서 무슨 보험 가입돼 있다 하니까 받지를 않은 거예요. 계속 한 3군데 병원 갔는데 그러다가 사망하신 사건이어서 이거 진료 거부에 해당해서 좀 와 실무에서 그렇게도 사망할 수가 있구나라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의료법 위반이 되는 사항이죠. 의료법도 위반되고 의료진이 거부했다고 하면은 응급 의료에 관한 법도 위반이 되는 사항이죠. 한 질문 한 질문마다 제가 할 말들이 되게 많았는데 말 안 하고 나니까 뭐 이거 오늘 우리 뭐 한 시간 만에 끝날 것 같기도 해요. 뭐, 뭐 이거 뭐 오늘 좀 가벼운 마음으로 왔거든요. 근데 너무 가볍게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날도 하루 한 주 있는 게 괜찮죠? 네, 그래요. 네. 다음에 이제 6번째 문제인데요. 전염병 환자의 격리병실이 없어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는 경우 의료법 위반인가요? 라는 사항인데요. 이거는 OX, 네, X요. 네네. 전염병 환자는 격리병실 하거나 1인실 입원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폐렴? 폐렴 같은 것도 전염성 감염병이죠. 그래서 폐렴 증상이 있으면은 1인실로 가야 되는데 상급종합병원들의 거의 격리병실들 자리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1인실로라도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어, 저희 조카였는데 입원하고 있던 병원이 삼성서울병원이에요. 격리병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인실 가야 되는데 삼성서울병원 1인실 비용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병실료만. 치료나 처치 이런 거 말고 1인실, 택실 말고요. 1인실이 하루에 53만 원이에요. 그래서 what? 폐렴 증상 의심을 받고 1인 병실로 격리병동이 없어서 1인 병실로 가야 되는데 하루에 53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비싸잖아요. 뭐 하루만 있어도 53만 원이니까 다른 처치 말고 근데 거기 이제 알아보니까 이렇게 전염병 관련해서 격리병동을 써야 되는데 격리병동이 없어서 1인실 가는 경우에는 자리가 나서 1인실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냥 일반 5, 6인실 쓰듯이 5만 원대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서 1인실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삼성서울병원 1인실 처음 갔죠.
그 뷰가 엄청 멋있더라고요. 근데 53만 원이에요. 내 돈 내고는 여기 못 있겠다 했어요. 그래서 이틀인가 있었는데 그냥 다행히 다인실 비용을 내고 사용하게 됐죠. 네.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병실료들이 얼마인지 다들 확인을 해 봤는데 삼성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확실히 비싸더라고요. 일원동에 있는 게 1 인실 병실료만 53만 원. 특실은 더 비싼데 어 그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었나요? 인제 경구 투약하고 인제 휴학하고 어 항암약이 잘 들었는지 이렇게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데 경구약 같은 경우에 좀 비싼 게 한 2 주치가 항암약이 한 500만 원이에요. 그러고 2 주를 휴학하고 너무 세니까 휴학이 끝나면은 입원해서 CT 찍고 피 검사하고 암이 어떻게 됐는지 추적 관찰을 하거든요. 근데 병실이 안 나요, 병실이. 선생님하고 예약 날짜 잡기도 힘든데 암이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날짜가 정해졌어도 그날 병실이 안 나오면 입원을 못 해요. 입원을 못하면 입원해서 CT 찍고 뭐 각종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날 보면서 그 항암약을 계속 먹을지 아니면은 약을 바꿀지 결정을 하는데 와 저 아는 지인도 입원을 못하고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그때 특히나 그런 명절 같은 때 이후로 잡혀 있으면 명절 때 다 쉬었다가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도저히 병실이 안 난대요. 그래서 삼성서울병원에 아예 안병동이 큰 건물로 하나 따로 있죠. 그런데도 병실이 없어요. 병실이 부족하고 그래서 항상 휴학하고 인제 검사 받으러 갈 때마다 인제 조마조마하죠. 약 휴학하면은 또 어떻게 암이 커지고 이럴지도 모르고 걱정이 다 이만저만 되는 거 아닌데 병실도 없어 가지고 그때마다 계속 병실 걱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되게 어 정식적인 그런 뭐 5-6 인실이 아니고 그렇게 처치만 하고 막 하는 그런 걸 위해서 임시 병실 같은 걸 해 놔도 그런 것도 부족할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암 사망률이 1 위라고 하던데 진짜 체험해 보니까 실제로 체감은 '환자들이 훨씬 더 많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격리병실이 없어서 타 기관으로 인제 전환시킬 때 의료법 위반인지 보면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게 정답이고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1급 감염병들은 인제 격리 기간이 있으니깐요. 이런 경우에 격리병실이나 1 인실이 없는 경우 사실상 입원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타원으로 전원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진료 거부에 해당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네, 다음은 의료진 및 다른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도록 소란 및 폭행을 행사하는 환자를 진료 거부할 수 있는지라는 사항이에요. 아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의료진을 폭행하고 하면 어떡해요. 어 강북 삼성병원 의사 선생님 몇 해 전에 돌아가셨죠. 그 흉기 찔러 가지고 그 선생님이 막은 거죠. 근데 몸으로 막으셔서 한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인제 간호대 수업을 2014 년부터 생명윤리 수업을 계속 해 왔거든요. 그래서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어 네이버 카페를 인제 만들어서 거기에 인제 수업 자료들도 다 올리고 여러분은 사이버 캠퍼스가 있어서 뭐 그런 게 필요 없는데 예전부터 그냥 카페 운영하면서 생명윤리 관련된 뭐 학회 다녀온 거라든지 기사라든지 이런 걸 다 스크랩해서 인제 학생들은 그런 거 볼 여력이 좀 없으니까 제가 다 한 거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강북 삼성병원 의사 선생님이 인제 이런 폭행, 폭언 뭐 요런 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사망까지 간 거는 그때가 최근 들어서는 그 케이스가 유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사망하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폭언 및 폭행을 행사하는 환자를 진료 거부할 수 있는지라는 질문인데요. 네, 이거는 어떨까요? OX 거부할 수 있다? 없다? 네, 고개를 끄덕이네요. 네, 진료 거부를 할 수 있겠죠. 원칙적으로 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진료를 거부할 수가 있는데요. 의료법 제15조에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진료 거부를 할 수가 있고, 단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뭐 CCTV라든지 핸드폰 그리고 캠코더 이런 각종 장비를 활용해서 증빙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서는 뭐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서 뭐 잡아가야죠. 네, 좀 가중처벌이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난동 부리고 하면은 그 병원에 있는 다른 환자분들도 뭐 치료받으러 왔다가 뭐 봉변당하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만 19세 남성인데요. 엑시머 레이저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에게 동의서를 받아도 되는지라는 질문이에요. 환자의 부모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동의서를 받기 어려운데 동행한 사촌 누나에게 동의서를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은 본인의 동의서를 받아도 되는지,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OX? 이건 좀 헷갈리나요? 돼요?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안 됐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 민법상 그 만 20세 기준이었는데 법이 개정됐죠. 2011년 3월 7일 날 민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만 19세 남성이면 민법상 권리 의무 행사 다 할 수 있는 미성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한테 동의를 받아도 되는 거예요. 네, 민법이 개정돼서 벌써 11년 전 일이네요. 네, 2011년이면 네, 제가 함인경 교수님하고 고대 대학원 박사과정 같이 입학했거든요. 박사 동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환자 본인한테 받아도 되기 때문에 사촌 누나 동의서 받아도 되는지는 물어볼 필요가 없죠. 앞에 걸 낼까 뒷 걸 낼까, 네, 고민해 볼게요. 네. 사촌 누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OX 뭐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네. 그래서 환자 본인에게 동의서를 받으면 되고, 민법 제4조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이게 이제 2011년 3월 7일 날 전문 개정돼서 그 전에는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이게 되게 예전에 그래서 저 대학교 다닐 때 되게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주점 갔는데 같은 1학년인데 신분증 확인하고 와 하다가 너 나가야 돼 이렇게 돼요. 진짜 나가거든요. 아예 안 받으면은 못 들어가서 먹다가도 하여튼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안 그러죠? 네, 여러분 술 안 마시니까 모르나? 네, 그래요. 아, 여러분은 1학년 때도 이 법 19세였으니까 그런 일이 없었겠네요. 네. 아유, 옛날엔 그랬어요. 동성동본 결혼도 못하고, 그래서 소개팅 하면은 뭐부터 물어봐야 되죠? 같은 성이면 거창신 씨예요? 물어봐야 돼요. 결혼 못해요. 나중에 막 사랑했는데 김이 막
그냥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동성동본이에요. 뭐 반남박 씨, 뭐 어디 김 씨, 뭐 결혼 못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맑은 하늘의 날벼락이에요. 네. 그래서 혹시 어디 성이 본관이 어디예요?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저 윗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9 번째로는 이제 수면 내시경을 보호자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하게 요구를 했네요. 어 이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 요즘에 건강보험으로 뭐 만 몇 세 이상 또 수면 내시경하고 위암 검사하고 어 직장암 검사하고 대장 내시경하고 다 하죠. 그래서 저도 대장 내시경 얘기하니까 그게 생각났네요. 삼성서울병원에서 자가 검진하는 그거를 제가 외국에 있었을 때 한국에 나왔을 때 자가 검진 그 책을 보니까 어떻게 직장암인 거예요. 그래서 엄청 고민했죠. 그래서 어떡하지? 하면서 그래 검사 받아보자 해서 제가 대장 내시경을 그때 처음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지 몰랐네요. 와 위내시경은 아는데 직장은 밑에잖아요. 처음 해본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이 대장 내시경하는 이 선생님들 이렇게 하고 점심 먹어? 저 끝나고 인제 바로 "밥 먹으러 가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유가 좋다. 저 같으면 밥 못 먹을 것 같은데 바로 식사하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인제 처음 해 봐 가지고 수면하고 이제 깨니까 막 진짜 그 엉덩이에서 불 나오는 것 같이 막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막 만화 보면은 막 불 뿜고 빵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어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몰랐네.' 했는데 진짜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자가 검진 해 보니까 다 암에 해당하는 거예요, 직장암. 그래 가지고 저 웬만하면 그런 자가 검진 이런 거 안 해요. 괜히 저 그때 되게 직장암인 줄 알고 혼자 걱정하고 대장 내시경하고 했더니 아무 이상이 없고 저는 인제 그 피가 많이 인제 볼일을 보면은 피가 나온다고 하는데 직장암인 사람은 좀 덩어리 피 같은 거 있죠. 그런 피여야지 의심인데 저는 그냥 빨간 피여서 에이씨 그럼 빨갛다고 그걸 써 놓던가 자가 검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써 놓지 피라고 하니까 제가 덜컥 겁을 먹고 직장암인 줄 알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웬만하면 그런 자가 검진 안 해요. 네.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냥 의사 선생님 만나면 돼요. 만나고 인제 진짜 이상이 있으면 검사하면 되지 괜히 뭐 '왜 자가 검진하는 거야?'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점 여러분도 위내시경 수면으로 다 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위내시경? 그럼 수면 안 하고 해요? 아예 안 해요? 그렇구나. 저도 뭐 인제 해야 돼서 하거든요. 하는데 저도 몰랐어요. 그 수면으로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근데 제가 비위가 되게 약해요. 그래서 치과 가도 좀 위니할 때 입 벌리고 있으면 혼자 그러고 막 이러는데 제가 수면 안 하고 그냥 했죠. 그랬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간호사 선생님 너무 친절하셔 가지고 일단 진정을 시켜 주시면서 이렇게 토닥토닥 하고서 이렇게 하니까 그때 인제 안정이 되고서 인제 긴장 인제 풀려 가지고 잘 되더라고요. 근데 간호사분이 인제 다 끝나고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신윤성님 같은 분들은 마취 꼭 하고 하세요." 안 하시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꼭 수면 마취 하고선 하는데 수면 마취하면은 제가 깨 있어도 제가 무슨 말 했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인제 와이프 동반해서 가는데 "무슨 말 했는지 기억나?" 이러는데 생각이 날 것 같으면서도 다 나지." 이러는데 안 나요. 그런데 인제 그런 주의 사항들 다 얘기했죠. 운전하지 말고
당일날 그래서 혼자 오시는 분은 차 가지고 오지 말라고도 다 안내를 하고 하는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 발생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고 설명한 후 수면 내시경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환자가 약속을 무시하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병원에 책임이 일부 있나요? 라는 거예요. 책임이, 이건 너무 쉽나요?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네. 여러분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전반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예요? 뭘 오래 생각해요? 가톨릭 대학교잖아요. 네. 아니, 교황님도 교황도 서울대학교 몰라도 가톨릭 대학은 알잖아요. 한국의 제일 유명한 대학이 가톨릭 대학교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얘기한 거대로 말하면 돼요. 교황이 서울대학교는 몰라도 가톨릭 대학은 알지. 응? 최고 아니야? 네. 서울대학교 모를 거예요, 진짜. 외국에 되게 유명한 대학들이 많아서 제가 99년부터 2003년까지 아일랜드에서 살았거든요. 아일랜드 사람들이 한국을 몰라요. 와씨. 그래서 설명을 그렇게 해야 돼요. 중국 밑에 일본 옆에 붙어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근데 2002년 월드컵이 개최가 됐잖아요. 유럽 애들은 매번 그 프리미어리그 이런 거가 항상 월드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월드컵 때만 이제 펍 같은데 빌려가지고 대형 스크린에서 뭐 치맥하면서 경기를 보는데, 얘네는 매일이 뭐 이 월드컵 경기예요. 무슨 리그 해서. 그래서 축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개최하니까 이제는 설명 안 해도 되는 거죠. 월드컵 개최 이후에는 한국,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하면은 월드컵 이래서 설명 안 해서 좋기는 해요. 서울 한국도 모르는데 서울대학교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이나 나가셨을 때 제일 유명한 한국에서 유명한 카톨릭 대학교 다닌다고 하면 끝이야. 끝. 게임 오버. 그래요. 그래서 병원은 책임이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일반적인 설명 의무는 물론이고 의료법 제24조 요양방법 지도 의무 역시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설명 다 하신 거예요. 뭐 수면 마취가 들어가기 때문에 차 가지고 오지 말고 꼭 보호자 동행해서 오라고 설명을 드리죠. 어, 정신이 깨 있는 것 같은데도 깨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무슨 말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상태 들은 거 기억나? 이러면서 기억난다고는 했죠. 근데 뭐 크게 이상했으면 뭐 하라고 했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어서 뭐 용종 같은 거 있으면 또 띄어내거든요. 그래서 작년인가는 이제 용종이 있어서 그거 하나를 뗐는데, 그거 하나 떼면은 또 안보험에 영향이 미치더라고요. 안보험 재계약 갱신해야 되는데 갱신이 안 된대요. 그래서 한 5년 있어야지 안보험은 다시 갱신할 수 있어서 다른 걸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못 갈아타고 그냥 그 조건으로 있어요. 네. 그래서 건강보험 제도가 우리나라 다 잘 돼 있지만은 그래도 혹시 몰라서 사보험들도 가입을 하고 있죠. 어, 건강보험을 더 혜택을 늘리면서 징수금액을 늘려서 아예 필요 없게 하는 게 나을까요? 독일같이? 우리나라는 버는 거의 5%를 건강보험료 내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 15% 내잖아요. 그래서 독일 가치는 아니더라도 저도 한 안보험하고 실비보험하면 한 7만 원대 내거든요. 그럼 7만 원을 더 국가 건강보험으로 내고 전액 안 낸다고 하면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지금 200만 원대면은 10만 원대 초반 내거든요. 한 11, 12만 원대 내요. 200만 원 월급 수령자라고 하면. 근데 누구든지 다 일반 사보험들이 한두 개씩은 다 있을 거예요. 안보험이라든지. 그럼 그게 한 10만 원 미만이라고 하면 10만 원이라고만 해도 그 10만 원을 국가에 내고 그러면은 10%로 인상되는 거죠. 10만 원대 내는 게 20만 원대 되니까 독일은 15%니까 독일은 30만 원대 내야 되는 거죠. 우리 20만 원대 내고 병원료 전액 무료라고 하면 전 그거 선택할 것 같거든요. 10만 원 국가에 더 내고 그냥 사보험 없애고 그냥 병원비 전액 무료로 혜택 받는 게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보험 계속 저는 이제 보험료만 이제 내지 않고 이제 타먹을 수도 있는 그런 나이예요. 이렇게 이제 나이가 이제 증상이 여기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저 도수 치료도 하고 있거든요. 처음 해보는데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좀 저 키 커지지 않았어요? 도수가 그러니까 목도 좀 늘어나고 해서 한 1cm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다 깜짝 놀래거든요. 엘리베이터 딱 타고 딱 옆에 보면 그 전에 거북목이 오는데 일자에 일자다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사보험 같은 경우에 그런 뭐 도수 치료라든지 정형외과 뭐 10만 원대 이런 거는 당일 신청하면 당일 나와요. 요즘에 다 핸드폰 앱으로 돼 있어서 진료비 영수증 같은 경우 그 요양급여, 비급여 다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 그거 찍고 무슨 증상이다 하면은 오전에 신청하면 바로 몇 시간 뒤에 담당자가 배정되고 그날 일과 끝나기 전에 돈이 다 지급이 돼요. 근데 그거는 단가가 낮은 거 얘기고 안보험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단가가 1,000만 원대 이상이 되면 심사가 더 까다로워지거든요. 그래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와 뭐야 저희 어머니도 못 받으셨거든요. 인공관절 수술하셨을 때 그게 특약으로 넣어서 한쪽당 1,000만 원씩인가가 나오는 전체 2달간 병원비 사용하신 게 한 1,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버지 이제 참전유공자시니까 배우자가 50% 할인이 돼서 그 1,500만 원 정도는 다 안 내게 돼서 다행이다는 싶었는데 의료비가 전액 무료라고 하면은 사보험 다 없애고 10% 정도만 해도 저는 그 10% 내는 건강보험으로 내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막 남의 얘기죠. 막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다 신청해보고 한 거여서 특히나 피부과 같은 데는 뭐 이런 레이저 이런 거 아마 못 받을 확률이 높아요. 미용이라고 하면은 또 안 되고 질병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코골이도 일반 코골이는 안 돼요. 수면무호흡 증상이 같이 있어야지 실비보험이 다 적용이 되고 뭐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15% 수입의 15%만 내도 병원 어떤 질병이든지 다 영원이니까 그게 훨씬 우리 국민들한테는 이득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뭐 아깝다 생각하겠죠. 300만 원 벌면 뭐 45만 원씩 그냥 건강보험료로 뺏어가는 것 같을 것 같아요. 느낌이. 병원 한 번도 안 가는데 뭘 45만 원씩 내? 그 돈으로 내가 모아서 뭘 내가 투자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기는 했었어요. 보험 가입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근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지고 하면은 어떤 질병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독일같이 뭐 15%는 아니어도 10% 내고 전액 면제면 저는 그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10번째로는 이제 본원 약국에서 조제 투약받은 약을 복용하다가 남는 경우 약을 가지고 내원해서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자주 있대요.
이게 실제 이 교재 빅3 병원에서 만든 책을 제가 케이스를 소개해 주는 경우인데 여기서도 자주 있더라고. 이런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는데 자주 있대요. 그래서 특히 약을 복용 중이던 환자가 사망하거나 더 이상 약이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환불을 강하게 요청한대요. 그래서 환불이 불가함을 설명하지만 고가인 약인 경우에 이제 설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또 많은 사례를 물어본 사항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일명 이거 진상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그런 강의도 이제 특강으로 나가서 한 경우가 있는데 블랙 컨슈머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방안 뭐 그런 것도 한 적이 있거든요. "일로 오세요." 해서 조용히 말하면 안 돼요. 공공연하게 "안 된다."라고 말을 해야지 그런데 인제 기업 같은 데서는 소란 같은 거 더 문제 삼지 않으려고 조용히 부르죠. 그래서 그냥 그 뭐 저는 롯데백화점 매니저들을 교육을 했는데 매니저님도 그냥 "공공연히 다 있는 데서 얘기해라." 이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데 이런 사례가 실무에서 자주 있대요. 근데 이해도 갈 것 같긴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항암약 2 주치가 500만 원이고 좀 싼 게 300만 원대거든요, 2 주치가. 근데 500만 원인데 어 일 주일 먹고 환자 사망하면 일 주일치 250만 원. 오씨 250만 원이면 떼기 하나 아니에요? 좀 중저가로는 한 10 개까지도 살 수 있겠네요. 땡깡 좀 부려서 어 '돈 받아내는 게 나으려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환불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 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불해 줘요 그냥? 빨리 해 줘 버려? 안 돼요? 네. 한번 볼게요. 네. 원칙적으로 불가한 거죠. 먹던 약은 누가 다음 사람한테 재판매하거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의하면 요양기관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환자가 복용 중인 의약품을 반납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거나 이를 보험으로 정산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안 되는 일이죠. 이거 뭐 일반 음식도 그러지 않나요? 음식은 반납 안 되지 않나요? 되나?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일날 뭐 샀다가 당일날 반납하는 거는 뭐 가능은 해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이거는 또 의약품이잖아요. 의약품 누가 가지고 갔다가 보관 잘못돼서 약효가 변형됐을 수도 있는데 반납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재판매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죠. 네. 이런 손님들을 만나면 진짜 되게 많은가 봐요. 네. 다음으로 뭐 유사한 사례인데요. 네. 복용 중에 이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해서 의료진 판단에 복용 중단하기로 한 약은 반납 처리해도 되는지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건 어떨까요? 의료진이 "그만 중단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뭐 생각이나 해 봤어요? 먹던 약 감기 한 4일 받았는데 이틀 지나도 아무 호전이 없어서 가서 항생제 다시 처방받고 약 새로 거의 새로 처방 안 해줄 거예요. 4 일에서 그게 기간이 있거든요. 왜 4 일로 해 놨냐면은 한 번 약에 4일 이상 안 되게끔 아마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해 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약마저 드시고 그리고 먹으라고 처방을 새로 하진 않을 거예요. 일단 그거 먹으라고 하지. 근데 감기약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데 이게 항암제라고 하면 뭐
싼 거 300만 원인데 한 두어 번 먹었는데 영 아닌 것 같다. 부작용 너무 많아서 못 먹겠다 해서 중단하고 그럼 다른 약을 처방한다면 또 300에서 500 또 들 텐데 환자 입장에서는 돈이 좀 많이 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는 있는데 하여튼 암 걸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암의 제일 큰 주 원인은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준비할 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틀리면 다른 사람들도 다 틀렸겠거니 생각을 하면 제가 점수 그냥 기본 점수 줄게요. 네, 전체 상황을 봐서. 근데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게 저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를 까봐야지 여러분들 점수를 올려줄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뭐 81점인데 A 플러스는 좀 그래서 상위권 학생이 100점 나오지 않은 이상은 91점이 최상위자다 하면은 9점 올리면 전체가 다 올라가면 81점이 90점으로 A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전체 점수를 봐야 돼서 제가 확실히는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면은 전 기본 점수를 줘서 점수를 다 올리도록 할게요. 네. 그게 낫지 않아요? 61점인데 A 플러스면 좀 너무 그렇잖아요? 아닌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복용 중 이렇게 반납 처리를 해도 되는지 단순히 복용 후 남은 약이 아니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해서 의료진으로부터 복용 중단 결정이 내려진 그런 경우에 이미 조제받은 약에 대해 환불 요청이 빈번하게 일어난대요. 의료진이 그 약 중단하고 아까랑은 약간 뉘앙스가 틀리죠. 아까는 환자가 약 복용하다가 사망해서 복용자가 없어진 케이스인데 이거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부작용 때문에 약 중단하라고 한 거니까 이거는 반납이 될까라고 생각한 거죠. 워낙에 고가 약이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한번 말은 해볼까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의료 네. 정의당 서유리 의원 그 뭐냐 강은석이가 이준석 그 출국금지 따랐다. 그 우크라이나 친서 들고 간다고 막. 그리고 씨발 도피 위해. 꼭 항상 중간에 들어온 학생들이 그래요. 정의당 찍는다고요? 네, 그래요. 저도 뭐 대선 때 심상정 찍고 싶더라고요. 이도 저도 누구 찍어야 될지 그놈이 그놈 같아서 그냥 심상정 찍을까 했거든요. 근데 워낙에 프로테이지가 안 나오셔서 100% 사표되는 거 알면서 찍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찍었죠. 그래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복용 후 남은 약이 아니고 의료진이 이제 복용 중단하고 하라고 했던 거여서 특히 고가이면서 약의 특성상 부작용 발현 빈도가 높은 항암제, 항생제 등에서 자주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네. 두구두구두구 반납 처리 해줄까요? OX 해줘요? 안 돼요. 네.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반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이게 몇백만 원짜리일 텐데 일주일치 약만 해도 당근마켓을 이용해야 되나? 당근. 그래요. 그래서 1교시는 이걸로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뒤에 것도 한 9개 정도 지금 11개 봤거든요. 11개인데 이제 이거 정도면은 제가 1시간을 충분히 얘기하고 네, 한 20분 쉬고 하려고 했는데 쉬고 해요? 그냥 해요? 9개거든요.
지금 2교시 거 준비해 놓은 게 9개요. 퀘스천이. 쉬어요? 그냥 해요? 안 쉬어도 돼요? 네, 화장실 다녀올 사람은 다녀오셔도 돼요. 그럼 제가 쉬지 않고 2교시 해볼게요. 그럼 우리 네. 수업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부담이 없는 것 같죠? 괜찮아요? 사례 보고 실제 이거 임상에서 제일 빈번하게 많이 나오는 것들을 다 뽑아내서 어, 어디 병원 상급종합병원이들 매달 이런 식으로 매년 책이 한 권씩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판매용이 아니고 그 직원들 의료진들을 위해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임상에서 제일 질문 많은 거 책 만드는 이유가 여기 삼땡땡 병원인데요. 삼땡땡 여기 법무팀에서도 계속 질문 받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질문 많이 받는 것들을 그냥 책으로 해서 이것 좀 보고 여기 있는 건 질문하지 말아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개정판이 나왔었는데 이것도 이제 한 4판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더 이상 뭐 업데이트 안 해도 상관이 없어서 또 한참은 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를 이제 더 보시면은 방사선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온 환자 보호자에게 발생한 응급 상황이에요. 환자한테 발생한 게 아니라 환자 보호자가 같이 왔다가 발작을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환자 보호자에게 발생한 응급 상황 및 안전사고는 어디까지 책임 소재가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어서 책임이 병원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릴 수 있겠죠. 병원 책임이 있을까요? 네. 환자 보호자에게 발생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병원의 책임이 없는데요. 응급 상황이라든지 발작이라든지 다만 응급 상황에 대한 치료가 지연되는 등 응급의료법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환자 보호자가 이제 같이 왔다가 발작 일으켜서 그거 원인에 대한 책임은 이제 병원에는 없겠지만 응급 환자 발생 시 주변에 의료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돕지 않으면 그 현장의 의료진들은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는 여지가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OX 문제로 내기가 좀 애매하긴 하네요. 있을 수도 있고 병원엔 책임이 없지만 현장에 의료진이 있다면 의료진은 응급의료법 위반이겠죠. 케어하지 않으면. 네. 그래요. 이런 문제는 내지 말라고 했죠. 다음은 이제 치료실 내 혹은 치료실 외에서 발생한 환자 안전사고는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라는 거예요. 치료 후 치료실 내 혹은 치료실 외에서 발생한 환자 안전사고는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 와, 이거는 좀 어렵네요. 이건 쉽게 OX로 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 같긴 한데 환자에게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각 안전사고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해서 그때그때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안전사고의 책임은 사고 발생 장소가 아니라 사고의 내용적 측면, 즉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텐데 예컨대 환자를 침대로 급히 옮기던 중에 지나가던 환자 또는 보호자와 부딪혀서 다치게 했다면 침대를 이동시키던 직원의 책임이 일단은 크겠죠.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친 사람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병원의 책임 범위도 직원이 침대를 이동시키면서 얼마나 주의를 다했는지에 따라서 그 범위가 달라지겠다라는 내용이네요. 네. 근데 뭐 거의 뭐 도로교통 위반은 뭐 쌍방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에요. 네. 그래서 안전사고 책임은 발생 장소가 아니라 원인이 무엇인지 이거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달라질 거다라는 얘기고요. 미끄럼 사고 관련 법적 근거는 무슨 법에 의해서 근거를 하고 있는지 바닥 미끄러워서 물 밟고 이제 넘어졌을 때 미끄럼 사고 관련해서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네. 민사니까 손해배상. 네. 병원 측이 민법 제758조에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 원인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의 문제인데요. 민법 758조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가 가할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병원에서 책임을 지긴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수간호사분들이 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막 돌아다니면서 뭐 휴지도 줍는 줄 알았는데 휴지만 줍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바닥에 물도 떨어져 있으면 물도 치우시고, 그리고 시설물 같은 게 뭐 뾰족한 게 있어서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다치겠다 하면 또 시설팀에 연락해서, 그게 다 간호사 과실 책임 영역으로 소송 걸리는 케이스들이거든요. 낙상 사고가 제일 많아요. 그런 거 같이 낙상 사고, 미국 보험회사가 조사한 간호과실 소송 넘버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낙상 사고 발생하는 게 아니구나. 미국에서도 낙상 사고가 소송 넘버 원이에요. 그런 것 같이. 그 이외에도 시설물 관리 같은 것도 그게 한 7인과 8이에요. 그리고 투약 사고가 오늘날에 이렇게 현대 사회에 있을까? 엄청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한 대학병원 같은 데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통계내요. 그래서 이달에 투약 사고 몇 건 있었는지 내부 자료로만 이번 달 이만큼이 하고 우리 주의하자 다음 달은, 이런 식으로 내부로만 그 자료를 돌리기 때문에 외부에서 모르는데 그래도 우린 들어서 알죠. 한 달이 건너서 들으니까 와, 투약 사고가 이렇게 많구나. 근데 아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아일랜드 식탁 같은데 환자 이름 성함을 입력하면 서랍 같은데 약이 처방돼서 누구 환자 뭐 데이빗 하면 데이빗, 서랍만 꺼내서 딱 주면은 되게끔 그런 기계가 또 발명돼 있기도 해요. 그래서 와, 이거 투약 사고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서울여자간호대학교 2016년인가 그 학교는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들이랑 MOU가 되게 잘 돼 있어서 여름방학 익스체인지 스튜던트 프로그램이 되게 잘 돼 있어서 거기에 이제 임상병원도 돌아보고 거기 학점 따갖고 오면은 나중에 그 학교 가면은 학점을 인정받게끔 그런 제도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매년 이제 갔다 온 학생들이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이런 점들이 좋았습니다 하는 거 할 때 그 취약 기계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학생이 발표할 때 처음 봤는데 와, 되게 좋다라고도 생각했는데 속으로 집에 와서 보니까 미국도 취약 사고가 많이 나나 보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개발돼서 기계가 만들어질 정도면은 투약 사고, 저는 이제 다른 병원에 인사에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그렇게 통계 자료 내부적으로만 공유하고 그냥 폐기한다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네 라고 해서 약 누가 주죠? 이번에 여러분 또 입원한 적이 없어요? 아직 건강해가지고 입원한 적이 없구나. 입원해 보면은 아침, 점심, 저녁을
규칙적으로 주죠. 아침 뭐 7시, 점심 12시, 오후 5시, 뭐 병원마다 약간씩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딱 밥 먹자마자 이제 간호사분들이 회진하면서 환자마다 이제 약을 주세요. 아, 그때 이름 꼭 확인하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내 거의 약 아닌데 먹으면 완전 큰일 나잖아요. 네, 저는 그런 사고가 없었었는데 투약 사고가 미국 의료 소송에서도 한 6위 정도 돼요. 간호가실 소송 넘버 1부터 쭉 간 게 투약 사고가 한 넘버 6 정도 랭크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미끄럼 방지 민법 제758조에 따라서 공작물 설치 및 보존 하자 원인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이제 몇 개 안 남았네요. 30분은 넘어갈 것 같네요. 그래도. 네. 개방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의사의 허가를 받아서 외출해서 집에 가서 자살한 경우에 의사나 병원이 책임이 있는지요? 라는 난감하네요. 입원 환자 외출 허가해서 보내줬더니 집에 가서 자살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도 종종 일어나나 봐요. 네. 그래서 아이고,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환자의 태도에 비추어서 충분히 자살 가능성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예견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의사와 병원이 책임이 있지만 자살 가능성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예견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책임이 없겠다고 답변이 나온 사항이네요. 예견할 수가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은데. 우울증 환자 같은 경우도 갑자기 막 안 좋아지는 거 언제 그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데 좀 괜찮은 것 같다고 우울증 약을 복용 안 하다가 이제 사고가 날 확률이 높죠. 그리고 환자가 탈의 상태에서 실시하는 방사선 치료로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치료 같은 경우 환자의 치료 부위에 따라서 성희롱으로 오인받는 경우가 있는데 의료 종사자의 경우 어느 범위까지 행위를 제한해야 되는지 되게 민감한 사항인 것 같네요. 저도 도수 치료 받을 때 옷 탈의하고 오라는데 여기 탈의하러 들어갔는데 문 잠그는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갈아입다가도 누구 다른 사람이 옷 갈아입으려고 문 열려면 완전 노출되는 상황이죠. 근데 저는 뭐 상관이 없지만 이제 다른 분들은 또 상관이 있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환자 이렇게 탈의한 상태에서 물리치료할 때도 어느 정도는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는 그거야? 마츠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환자 치료 부위에 따라서 성희롱으로 오인받는 경우 엉덩이 주사는 괜찮나요? 엉덩이 주사? 전 싫어요 이래야 되나? 근데 피부과 약 같은 경우에는 주사 맞는 경우도 많아서 대상포진 걸렸었을 때도 항상 주사 맞았거든요. 그때 항상 엉덩이 주사 맞았는데 대상포진 약이 굉장히 피부과 약이 대체적으로 다 세요 약들이. 그래서 주사 맞아도 한참 가거든요 이 뻐근한 게.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때마다 엉덩이 보여줬네요. 이 어떻게. 그래서 요즘에는 남자 간호사분들도 되게 좀 많아지는 추세거든요.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 이제 간호학과의 생명윤리 탐구를 제 토요일 수업이 이제 그 수업이 있어서 가톨릭 대학교 박문영이랑 이제 그 수업을 하루 아침에 왔었던 거예요. 토요일 날 개설이 되는 수업이어서 그때도 보니까 이제 남학생이 오는데 제가 평일에도 이제 저녁 수업을 하거든요.
한 20명 중에 한 13명 정도가 남학생이에요. 그 반은 굉장히 좀 남학생이 많은 학교고 그 고등학교는 이제 간호 이런 진출로 좀 특성화되어 있는 학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옷 복장들도 다 남자 간호사복들을 다 입고 수업에 와요. 그래서 와, 여러분 뭐예요 옷이 이랬더니 간호 실습할 때 입는 옷이라고 그냥 다 입고 왔대요. 그래서 단체로 입으니까 멋있긴 하네요. 그런 것 같이 이제 남자 간호사들도 이제 많아질 텐데 반대인 거죠. 남자 간호사가 이제 여자 환자분 엉덩이 주사 놔도 되나?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뭐 no problem?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을 안 해봤네요. 저도 항상 여자 간호사분들이 엉덩이 주사를 놔주셨어서 부끄러운 건가요? 부끄러워해야 되나? 그러네요. 이럴 때 이제 환자 치료 부위에 따라서 어디까지 성희롱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지 민감한 사항이네요. 네. 그래서 치료 부위에 따라서 필요치 사안으로 접촉해야 된다라는 설명만 보고 있는데 상세 설명을 해드리면 환자 방사선 치료 부위가 성희롱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부위라면 조심을 해야 되고 허용 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하거나 할 수는 없고 각 사안의 경우에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환자 탈의 정도가 치료 목적에 적합한 수준으로 탈의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구체적인 치료 행위의 방법 또는 범위가 치료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라고 답변을 줬고 또한 치료 부위가 성희롱 등의 오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여성 환자는 여성 치료사가 치료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치료사 혼자보다는 다른 여성 간호사라든지 여성 간호 보조사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하는 게 사전에 미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네요. 그래서 남자 환자면 남자 치료사가 저도 도수 치료 받는데 남자분이 치료해 주시거든요. 여성 치료 이런 손 힘은 남자가 더 센가요? 저 도수 치료해 주시는 분도 남자분이신데 바디빌딩 하시는 분 딱 봤는데 와 근육이 그냥 안 봐도 근육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딱딱 눌러주시는데 그냥 와 쭈그려졌던 이런 거북목 이런 것들이 한 번에 풀리는 것 같아서 한참 한 3일 정도는 제가 항상 앞쪽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서 이 앞쪽 근육을 많이 쓰고 그래서 두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레놀 같은 거 먹어도 전혀 통증이 안 없어져서 그래서 간 거거든요. 그랬더니 목 5번, 6번이 이렇게 사람들 정상은 이렇게 C자로 돼 있어야 된대요. 근데 제 5번, 6번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많이 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고 그러죠. 그래서 보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백팩 안 갖고 오거든요. 초반기에는 백팩을 요번에 좀 무거운 걸 썼더니 많이 가지고 다니려고 이게 뒤로 당기는 그거여서 자동적으로 목이 앞으로 빠진대요. 백팩을 사용하면. 그래서 드는 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가방 하나 잘못 샀다. 더 목이 이렇게 됐나 해가지고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행위와 성희롱 관련돼서는 저도 도수 치료 받다 보니까 여성 환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성 환자일 경우에는 그냥 여성 물리치료사를 해줘야 되겠구나. 근데 힘은 남자가 더 세서 효과는 더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병원이 성희롱 이런 걸로 걸리면 안 되니까 사전에 이제 그럴 여건이 안 된다면
여성 간호사나 다른 여성 보조 사원을 동반해서 하면은 그런 거는 좀 줄어들지 않느냐라는 답변이네요. 6번째 이제 응급실 진료와 관련해서 보호자가 진료 지연을 주장하면서 폭행과 폭언을 하고 무단으로 핸드폰으로 의료진의 얼굴을 찍은 경우인데 이제 의료진이 삭제해달라고 삭제하고 이제 사과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이제 환자 보호자가 막무가내여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상황이에요. 이 의료진 폭행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어서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막 의사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의사 선생님. 그래서 그런 시대가 또 있었는데 후견자적 입장인 거죠. 선생님으로 보고 선생님 실수 같은 것 뭐 항변할 수가 없는 대상이었는데 이제 현대에 오면서 이제 계약 관계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돈 줬으니까 치료해 주는 치료 못했으면 실수 발생하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이런 게 이제 그런 후견주의적 입장에서 계약 관계적 입장으로 바뀌게 된 그런 인식전환 차이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시큐리티 불러야죠. 뭐 시큐리티 부르고 경찰 부르고. 네. 그래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 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기타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네, 이럴 경우에 위반하면은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네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벌칙 조항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좀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형사적으로도 응급의료 위반 및 폭행, 업무방해죄 이런 목록으로도 추가 기소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네. 지금 사진 찍은 거는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 사항이네요. 폭력이나 폭언 등의 위협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비슷한 사건이네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낫죠? 도망간다? 막 도망간다? 네. 지수 학생 뭐라고 했죠? 잘 안 들리네. 네? 법으로? 법으로요. 네네. 제가 매주 나오는 학생들 앞에 있는 학생들 몇 명만 이름을 기억해서 제가 다 대면 강의면 저 한 3분의 2 정도 이상 외우거든요. 학생들. 될 수 있으면 학생들 이름하고 얼굴하고 다 매치해서 그게 낫지 않나요? 그래서 들 수 있으면 많이 외워져서 한 100명 정도면 한 학기 끝날 때 정도면 한 80명 이상은 다 얼굴 알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진짜 수원여자대학도 144명이거든요. 거긴 한 명도 몰라요. 거기는 아예 제가 오캠으로 녹음을 해서 LMS 시스템에 올려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한 명도 볼 일이 없죠. 그래서 중간고사 때 이제 시험 감독하러 갔는데 한 명도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4개 반인데 그중에 1개 반을 4시간 연달아 시험 감독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와 이거는 좀 그렇다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 이제 7명에서 첫 주차에 다 외웠죠. 뭐 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도 알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친해졌는데 여러분 어떤 게 더 나아요? 아예 전자같이 모르는 게 낫려나? 아니면 후자가 낫나요? 후자가 더 나은 것 같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는.
답안지 시험 매길 때는 좋아요. 전자가. 누구 손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 학생 좀 더 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가할 때는 앞에가 좋은데 교강사로 생활하기에는 후자가 훨씬 좋고 그 클래스에 더 막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하죠. 다 개인적인 것도 물어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면 오랜만에 나오니까 되게 좋기는 했었어요. 네, 그러네요. 근데 너무 한 명도 모르니까 이거 제가 너무 뻘쭘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기가 이제 벌써 끝나서 이제 마지막 수업이 이제 한 주차 거긴 남았는데 그래요. 여러분 그래도 두 번이 더 남았어서 네, 그래요. 그래서 답을 보면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진에 대해서 폭력 또는 폭언을 한다면 원칙 대응이 최우선인데 원칙 대응이란 잘못된 행위는 제지하고 폭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제재를 받도록 하는 게 원칙 대응이라고 하시는데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한 두 개밖에 안 남았네요. 8번까지밖에 없나요? 그러네요. 마지막이네. 제가 9개 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하나 남은 것 같아요. 하나 내가 뺐네. 애매한 게 있어서 원래 9번까지였는데 하나를 빼서 8개만 만들었네요. 칼에 찔린 자상으로 치료 중 뇌사 상태에 빠진 환자에 대해서 부모가 치료 중단 및 원래 살던 연고지로 이송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럴 때 이송해야 되는지 치료 중단을 하고 그런 질문인데요. 어떤지 한번 보죠. 치료 중단 곤란하다는 얘기네요. 외인사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뇌사 상태임을 고려해서 부모에게 치료 중단의 동의를 받아 의료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치료 중단 및 사망 선언까지는 병원에서 있게 하는 게 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말이 이거 맞게 쓴 건가? 제가 또 아까 졸려가지고 네. 몇 번 확인했는데 말이 조금 안 되는 것 같네요. 일단은 이송 요구, 치료 중단 이송 요구는 불가능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원할 경우에 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 동의를 받고 의료윤리위원회 병원에 보면은 의료윤리위원회하고 생명윤리위원회 이 두 개 다 두 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윤리위원회에서는 이 치료 중단 관련된 거는 의료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어서 이 결정 치료 중단 위원회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병원에 있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여러분 11문제, 8개에서 19문제를 봤는데 여기서 대략 나오겠죠. 네. 되게 어렵지는 않죠. 사례들이. 실무에서는 되게 중요한 사항이어서 해도 되나 안 되나 안 해야 되나 막 법적으로 뭐 소송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명확하게 이제 법률적으로 짚어줘서 네, 이렇게 임상 실무에서 있는 의료 사례 법률 해설에 대해서 수업을 했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제 생각보다 조금 많이 빨리 끝났지만은 오늘 또 뭐 이런 날도 있어야죠. 뭐 네, 다음 주 시간에 그냥 많이 할게요. 다음 시간은 의료체계법 영역이어서 의료 형사 다음으로 의료 민사 민사 책임이 가장 또 많거든요. 실무에서는 10으로 보면은 8할은 의료 민사예요. 그리고 제가 의료 민사 책임 영역에서도 말하겠지만은 의료 영역이 의료 민사나 의료 형사만 있지 않고 보험 영역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톨릭 대학교 그
그 비급여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도 120억 대였나요? 그때 사기죄로 되면서 반환해라. 반환 청구한 금액이 120억인가 160억 대여서 일반 여러분 저하고 그 민형사 같이 소송 들어가는 사건도 보면은 청구는 뭐 30억 원대 했더라도 한 실제 주문 내용을 보면 민사 한 3억 정도들 받고 많아야 7억, 8억 정도잖아요. 근데 의료 보험 영역은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을 상대로 대학병원이나 이제 상급종합병원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기간을 한정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거의 100억 원대 이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파이가 민형사만 아니라 보험 영역이라든지 행정 영역까지도 두루 좀 폭이 넓구나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고, 책임법 영역에서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네, 오늘은 이것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